정말 특이한 민족이야.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해내는 나라.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노는 나라. 한국.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뭐야? 어느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취재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특이한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인들의 어떤 배짱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미국인 저널리스트 소피아 쿠퍼이고 제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온 건 7년 12월 IMF 위기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공항을 들어서면서 저는 공항이 얼마나 조용한지 알 수 있었어요. 보통 공항은 바쁘고 시끄럽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짐을 챙기고 호텔로 갈 택시를 찾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서울은 높은 빌딩과 넓은 거리가 있는 대도시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많은 상점의 창문에 임대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거리는 아직 많이 한산하진 않았어요. 택시 기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어 문장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반짝이는 바닥과 큰 식물로 멋졌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여직원이 제게 방 열쇠를 건네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방은 10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갔어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뉴욕에 있는 담당 편집자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 위기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했거든요. 아직 잘 몰랐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본 광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조용한 공항, 텅 빈 상점, 걱정스러운 표정들. 일어나서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인데도 많은 건물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울 같은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서울을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도시를 직접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따뜻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거리는 조금 더 붐볐지만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창문에는 읽을 수 없는 간판이 붙어 있고 문을 닫은 가게 몇 군데를 지나쳤어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문이 열려있는 작은 커피숍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추운 바깥 날씨에 비해 따뜻한 공기가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말보다 손짓을 더 많이 사용하며 커피를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말투는 진지했어요. 아무도 웃거나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좀 더 걸었어요. 몇몇 건물 밖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취업센터였어요. 길모퉁이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남자 무리를 보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실직해서 무슨 일이든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업체는 문을 닫고 모두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많은 생각을 하며 호텔 방으로 돌아갔어요. 금융 위기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제 저는 금융 위기가 단순한 수치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삶, 희망과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죠. 책상에 앉아 첫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본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거리, 문을 닫은 상점,
걱정스러운 표정들. 하지만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던 호텔 직원과 커피숍에서 여전히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도 기억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큰 도전에 직면한 국가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한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의 첫 단어를 타이핑할 때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았고 전해야 할 이야기도 많았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1월의 추운 어느 날 아침, 작은 아파트의 쌀쌀한 공기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산하고 거의 텅 빈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대도시가 이렇게 조용하다니 신기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고 도시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모든 것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때 북적이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곳곳에 임대 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꿈이 좌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걷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커피 값 한 대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발걸음을 멈추고 커피를 마시기로 결심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남성은 실직한 사람을 알고 있다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한 여성은 자신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 거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따뜻한 음료가 아닌 다른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러한 단결의 징후를 더 많이 발견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산부뿐만 아니라 피곤해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음식을 더 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동네를 걷다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지역사회를 돕는 방법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직한 이웃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 게시판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채소를 키울 여력이 없는 가족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을 계획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어부터 컴퓨터 기술까지 다양한 무료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누구도 상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경청했어요. 누군가가 제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온 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단골로 다니던 동네 식당을 찾았어요. 주인인 김 여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단골 손님들 중 대부분이 더 이상 외식할 형편이 못 돼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지역사회가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드릴 여분의 식사를 요리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김 여사님은 자신이 힘들 때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이런 정신의 사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웃이 이웃을 돕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제 위기는 여전히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감이 결단력과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한 날 모두가 조용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도시는 다시 활기가 넘쳤어요. 좋은 시절의 분주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꾸준하고 결연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위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전혀 달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투쟁의 끝이 아니라 강력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기에는 회복력과 단결이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저는 추운 2월에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이미 아파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도시블록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코트를 챙겨 들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줄을 선 사람들이 작은 소포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상자를, 어떤 사람들은 종이 봉투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어요. 그 여성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작은 벨벳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금을 기부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할머니의 목걸이인데 지금 저보다 우리나라에게 더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돕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내놓는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줄을 따라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한 노인이 자신의 금시계를 기부하겠다고 말했어요. 한 10대 소년은 생일 선물로 받은 귀걸이를 기부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결혼반지와 자녀들의 돌반지를 가져왔어요.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었고 모두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어요. 가는 곳마다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금을 기부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은행 밖, 정부가 설치한 특별수거, 센터 곳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소중한 물건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금 목걸이, 반지, 팔찌, 심지어 골드바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갑오를 내놓으며 울기도 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금을 수거하던 은행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금을 녹여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돈은 한국의 부채를 갚고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금 조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 기부 운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금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몇 년 동안 모아둔 금 장신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해안 마을의 어부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금화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의 일은 저를 감동시켰어요. 초등학생들이 작은 가판대를 설치해서 어른들이 금을 기부하는 것을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직접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또한 금 기부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전든 늙든 상관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이유, 즉 조국인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그곳에 모였어요. 몇 주가 지나자 기부되는 금의 양은 엄청났어요. 운동이 끝날 무렵에는 227톤이 넘는 금이 모였어요. 이는 큰 코끼리 45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기자들이
금 기부 운동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전 국민이 이렇게 한마음이 된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하는 모습이었죠. 작은 금 조각 하나하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과 약속의 표시였어요.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에 있었어요. 금이 사라진 후에도 이때의 기억은 계속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댔죠. 금 기부 운동은 단순히 경제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금 기부 운동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새롭게 전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이 거대한 물결의 일부가 되어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남쪽 대도시 부산에 있는 한 기부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금을 기부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몇 블록씩 길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 슬퍼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식을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귀중품을 기부하기 위한 줄이라기보다는 파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줄을 따라 걸으며 취재에 필요한 메모와 사진을 찍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젊은 커플, 할머니, 할아버지, 정장 차림의 사업가,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이유, 즉 조국을 돕기 위해 그곳에 모였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무엇을 기부할지 궁금해서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 무엇을 기부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밝고 친절했어요. 그는 천 가방을 열고 안에 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반짝이는 금메달이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받은 훈장이에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40년 넘게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한국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이 노인은 조국을 돕기 위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나 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계속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결혼 반지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한 남자아이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왔어요. 한 할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금 목걸이를 기부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연을 통해 한국인들이 조국을 얼마나 아끼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저는 제 수첩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카메라를 사진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본 것 같았어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전역에 더 많은 기부 센터를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을 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면서 저희는 이러한 나눔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부한 227톤이 넘는 금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기사를 썼어요. 한국 사람들의 나라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배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금 기부 운동은 전 국민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보낸 몇 달 동안 저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서로와 국가에 관심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국민들은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맞잡고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치면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친절함, 서로 돕고자 하는 의지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놀라운 나라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면서 6개월의 근무 기간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저를 한국에 오게 한 금융위기는 결국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전에는 텅 비어있던 가게들이 이제는 활기가 넘쳤어요. 곳곳에서 새로운 사업체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좀 더 현대적이고 색다른 가게들이었어요. 저는 한 상점 창문을 바라보려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안에는 최신 휴대폰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사용하던 크고 투박한 휴대폰과는 전혀 다른 매끈하고 반짝이는 휴대폰이었어요. 작은 군중이 모여서 휴대폰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바로 눈앞에서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새로운 휴대폰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직장인들은 출근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새로운 휴대폰 중 상당수가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위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휴대폰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든 종류의 기술을 정말 잘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반도체는 컴퓨터와 다른 기기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게 하는 작은 칩입니다. 공장은 매우 깨끗하고 첨단 기술이어서 공장이라기보다는 과학 실험실처럼 보였어요. 그곳의 직원들은 반도체를 더 좋고 더 작게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빨리 개발하고 빨리 적용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10년도 넘게 걸리는 것들을 3년도 안 돼서 해내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자신이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빠른 성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본 변화는 단지 대기업과 화려한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이 늦게까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카페는 주말에도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항상 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일하지 않을 때에도 정말 즐겁게 지내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일과 놀이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지수라는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여가 시간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삶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큰 변화는 교육이었어요. 학교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한 교실을 방문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인터넷은 한국 생활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온 나라가 온라인에 연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쇼핑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심지어 학교에 갈 수도 있었죠. 한국의 인터넷은 너무 빨라서 고국의 인터넷이 느리게 느껴질 정도였죠. 거리에서도 더 많은 외국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고 심지어 거주하기까지 하는 인기 있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대중음악을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유럽 사업가들,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한 지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섰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로 가득한 도시가 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이 제가 위기 때 왔던 곳과 같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저는 금 모으기 캠페인과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이 함께했던 다른 모든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 단합과 노력의 정신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이제 한국은 기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도전에 맞서 더 강해지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해서도 점점 매료되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신문을 자유롭게 읽고 글을 쓰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문맹률 1%도 안 되는 나라였더라고요. 선진국도 이루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600년 전 백성들을 위해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면서 시작된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11,000개도 넘는 소리를 한글이라는 문자는 모두 표현해낸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언어와 문자들과는 질적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했다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간결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실제로 문자가 없는 나라, 몇몇 소수 민족들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이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한글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동시에 세계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한글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할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한국에서의 뜻깊었던 시간을 추억하며 저는 25년 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과거엔 단순히 한국의 금융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젊은 기자로 한국에 방문했었다면 이제 저는 한 나라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고향 같은 나라인 한국으로 다시 떠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죠.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하늘까지 뻗어 있었어요. 조용하고 한산했던 거리는 이제 활기로 가득했어요. 제가 1997년에 보았던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은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돈이나 멋진 기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것이었어요. 저는 금 기부 캠페인을 그때의 대한민국 국민들만큼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를 돕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젊은 커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기부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4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자신의 참전 훈장을 기부하던 어느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보다 조국이 더 필요로 하니까. 저의 오래된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그 노트에는 혁신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삼성과 LG처럼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 글이 있었죠. 하지만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중소기업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창업한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어 학습을 돕는 인기 앱을 만든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위기가 사람들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줬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균형이 그들을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성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교육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이 배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했어요. 교육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한국이 기술과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약간 압도된 기분으로 침대에 앉았어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고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경제 회복이나 멋진 기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가 함께 큰 문제에 직면하고 더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보았던 수많은 친절한 행동에 대해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 돕는 이웃들, 소외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여가 시간을 할애하는 자원봉사자들,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청소의 날을 조직하는 커뮤니티 그룹, 이 모든 작은 실천이 모여 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위한 교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저는 마지막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위기 상황을 보고하러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중이었으니까요.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국은 결단력, 창의성, 팀워크만 있다면 어떤 도전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발전은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전에 맞서고 함께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었답니다.